저희 오늘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발사체 관련된 걸 하다 보니까 저희 부산대학교에서 우주발사체 우주수송 교육연구센터라는 거를 우주항공청의 지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도 여기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로켓을 만들어서 진짜 로켓 쏘는 것처럼 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스페이스X 스타쉽이 일단은 그동안 제가 재사용을 여러 번 했는데, 일단 2단은 처음 하는 건데, 이건 스타쉽이라고 해서 2단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직은 시험 단계라고 하지만은 성공적으로 저기 미국에서 떠나가지고 인도양 바다에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가 펠콘 9인데 밤에 이루어져가지고 많이들 보지를 못했을 텐데 벌써 30번이나 재사용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미국은 이제 재사용 발사체 하는 게 이제 일상화돼가지고 굉장히 발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저렴하게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올 연초에 우리 대학원생 형아 누나들이 저기 스페이스X에 발사장에 갔었어요. 발사장에 가서 여기 보면은 대학원생 누나가 있는데 무지무지 큰 걸 알 수 있죠. 무지무지 큰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우리 메카질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거 집게로 쫙 내려오면서 이걸 딱 잡게끔 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잡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쫙 내리면은 요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요 부분인데 요 다리 위에 딱 내려앉게끔 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이거는 다리가 있었죠.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는 우주로 갈 때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주로 갈 때는 필요 없는 거고, 이거를 없으면은 이거 안 가져간 만큼 짐을 싣고 더 많이 싣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를 이 메카질라가 역할을 하게끔 되고, 그 위에 여기 작은 점으로 나와 있는 여기가 딱 내려앉게끔 되는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쏜 게 V2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더 큰 걸 발사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은 나중에 여기에 이제 100톤 이상 실어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100톤이면은 100톤인데 이런 것들을 100번, 1000번 재사용한다고 그러니까 100톤씩 1000번 하면은 10만 톤이지. 100톤씩 100번 하면 10,000톤이고. 근데 우리 저기 바다 위에 떠 있는 커다란 군함 있죠. 군함이 10,000톤급, 저기 항공모함은 10만 톤급 이러다니까 우주에다가 군함 같은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일들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달에 갔던 세턴 5 로켓이나 스페이스 셔틀하고 비교해도 엄청 큰 발사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할 게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우리가 사실 1시간이어가지고 이걸 1시간 동안 이걸 다 이야기는 좀 바쁠 것 같아요. 바쁠 것 같아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 우주 로켓 원리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쭉 하는데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하나 싶었는데, 저도 기회가 돼가지고 사실은 앞에 우주항공청이 생겼는데, 우주항공청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을 했고, 그 안에서 우주 관련된 일을 관리하고 전담하는 것들을 우리 지금 여기 연구재단에서 준비하셨는데, 연구재단의 우주기술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기술단에 책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발사체 사업이라든지 위성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로켓 역사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살던 시절에 거기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카이스트 같은 걸 세워가지고 거기 연구자들을 모아놓고 했었는데 거기서 헤로 또는 헤론이라고도 나오는데 그런 과학자가 이런 열을 가하면 증기를 내뿜어 가지고 반자동으로 올라가는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이런 동력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열 동력 기관의 처음 원리 또는 이제 로켓 추진기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여기 당나라 이후에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로켓 화살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뭐 몽고에 침입하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지게끔 되고 그리고 유럽으로 전해지게끔 되고 뭐 그리고 특히 영국에서는 이제 인도하고 점령을 하게끔 되고 점령하면서 이런 기술을 알게끔 됐는데 미국 독립 전쟁할 때도 나와요. 영국군이 이런 로켓을 많이 쐈다고.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만들었던 로켓은 사실은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마구 사실 어쩌면은 만들어 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를 맞춘다거나 이런 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연 쓸모가 있나 그런 걸 해가지고 사실은 뭐 커다란 대포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커다란 대포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더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비행기를 만들던 라이트 형제가 만들던 시절에 러시아에 치올콥스키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치올콥스키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로켓 원리를 알게끔 되면서 확 발전하게끔 됐죠. 근데 이런 걸 알기 전에도 아이삭 뉴턴 잘 알죠. 아이삭 뉴턴 뭐 하는데 아이삭 뉴턴은 그 우주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아이삭 뉴턴이 쓴 책인데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쓰여 있는 책입니다. 거기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주 빠른 속도로 대포로 그 당시는 대포밖에 없었으니까 대포로 아주 세게 쏘면은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멀리 가서 떨어질 거다. 그리고 반대편에 가서 떨어지고 아주 세게 뜨면은 내 뒤통수에 와서 맞을 거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높은 궤도에도 올라갈 수 있고 우주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 알고 그리고 요게 별이 움직이는 또는 달이 움직이는 이런 천체 움직임 원리라는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다 만유 인력하고 관련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때 아이삭 뉴턴도 우주에서 별이 움직이는 원리 또는 인공위성이 도는 원리를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구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주를 날아다니는 원리는 지금 사실은 적어도 지구 주변에서 보면은 중력과의 관계예요. 중력과의 관계인데 지구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우리 모든 물체가 만유 인력이 있고 서로 땡기게끔 되는데 사실은 지구는 사실 우리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크니까 우리 지구 표면에서는 뭐 9.8m/s 제곱 뭐 이런 형태로 가속도를 알고 있는데 이게 우주로 나가면은 이 중력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원심력하고 균형을 이룰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러면은 줄을 매다 놓지 않아도 계속 도는 거죠. 이게 별이 움직이는 원리고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원리인데 그래서 여기서 중력하고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별이 움직이게끔 되는데 그 중에 그때 이게 결국 거리에 따라서 이 인공위성의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 될까요? 보통 우리 지구 표면에서 가까운 500km 고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 7.6km/s 이런 정도가 나와요. 7.6km/s가 이제 상상이 안 되는 속도인데 여러분 소리의 속도가 얼마죠? 지구 표면에서 340m/s라고 하죠. 그 0.34m/s니까 소리의 속도의 20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소리의 속도의 총알보다도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속도가 있으면은 중력의 입기로해서 떨어지지 않고 중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돌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이 인공위성이 도는 궤도를 지구 근처에 있는 거를 로우 얼스 버피사를 저궤도라고 그러고
중간 정도에 있는 거를 뭐 중간 궤도, 그리고 높은 궤도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도는데 회전 속도가 있는데 이 회전 속도를 잘 맞추면 지구 적도면 상공에서 지구 자전 속도하고 똑같이 24시간이 지구 주위를 한 번 도는데 24시간 도는 궤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지구 정지 궤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구 도는 위치와 속도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보기에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구 정지 궤도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 공간에서 딱 한 원선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 고도는 36,000km인데 그 고도에는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가 있습니다. 대지 좀 멀죠. 근데 멀면은 좀 많이 멀어요. 36,000km니까. 우리 지구 반지름이 6,400km라고 하죠. 거의 5배, 6배 되는 거리니까 상당히 멀고, 우리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나요? 우리 아까 소리 속도 340m/s 했는데 빛의 속도는 한 30만 km/s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서도 아주 작지 않은,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 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눈 깜빡할 사이 정도의 시간 정도는 걸리는 그런 시간이 걸려서 아주 요즘에는 이거보다 더 빨리 통신을 하게끔 하려면 지구 저궤도에 있게끔 하는 인공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구 저궤도는 낮으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요. 그래서 도는데 높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1시간 반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리게끔 되는 그런 궤도로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역시 그게 지구하고 가까워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여기 주변은 수만 개의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달이 있죠. 달은 사람이 만든 위성은 인공위성인데 자연적으로 있는 위성은 자연위성, 달이죠. 그리고 달은 우리 약 28일,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그 거리는 약 38만 킬로, 약 40만 킬로 돼서 이 정지기보다도 한 10배쯤 더 멀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사실은 지구에서 쓸 필요는 별로 없는데, 우주 탐사를 하자고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달 말고 더 넘어서 화성도 가야 되고 더 먼 곳으로도 가야 되고 그러죠. 그런 때는 이게 지구하고 중력 관계뿐만 아니라 태양과의 중력 관계, 이걸 해서 이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날아가게끔 되는 것이어가지고, 다 이런 게 다 중력과 여기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또는 원심력의 관계에서 이 위치가 정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켓이 해주는 일은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속도를 만들어주는 게 인공위성의 이 속도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로켓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 있는 로켓이 싣고 가는 게 사실은 거의 다 연료하고 산화제거든요. 그 연료 산화제에서 나오는 에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로켓이 하는 역할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1800년대 또 공상과학 소설 쓰던 그런 소설가들이 있었습니다. 줄 베른이라고 그런 사람이 아는데 여러분 해저 이말리, 15소년 표류기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쓴 소설가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공상과학 소설이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쓴 책이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플로리다에 커다란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대포에서 쏘면은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빠른 속도의 총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총알보다 10배, 20배 센 거죠. 그래서 그걸로 달에 가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많은 그 당시에 여러분 같은 젊은 과학도들이 저거 맞는 소리야? 의심을 가졌습니다. 저거 맞는 소리야? 저거 진짜 계산해볼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계산해보니까 이제 새로운 원리나 이것들 찾게끔 된 거죠.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이제 현대 로켓 개발의 아버지들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이런 영화 많죠. 우주 관련된 영화. 이런 영화들 보면서
뭐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그 게임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도 있죠. 이런 데서 저거 진짜 가능한 건가 되는 건가 하고 상상을 해보면은 새로운 파이오니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켓 파이오니어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 제일 처음에 러시아에서 이 로켓 방정식이라는 걸 만든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식을 주도한 건데 로켓 방정식을 유도를 했었고, 그리고 루마니아 출신인데 독일로 가서 허마 노베르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또 로켓 클럽 만들기 시작해서 훌륭한 그 후배를 키웠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그리고 이 사람이 독일에서 V2 로켓도 만들고 미국으로 와서 달 탐사 로켓인 세턴 5도 만들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은 고다드 박사님이, 고다드도 대학 교수님인데 우주로 가는 그런 원리를 연구해서 로켓을 사실은 엑세 로켓이라는 걸 처음 만든 분이에요. 처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서 이상한 거 한다고 막 미치광이식을 받고 막 이랬어요. 미치광이식을 받고 그래서 에이 하고 저기 사막에 뉴멕시코에 가서 시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그랬는데 미국 정부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독일 나치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조사해 가지고 가서, 그리고 여기 이런 사람이 독일에서 V2 로켓을 크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게끔 됐죠. 그 러시아에서도 사실은 여기 콜로프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부터 로켓 연구하고 개발하고 막 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그 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러시아, 미국이 독일의 여행을 받아서 연구를 하게끔 되면서 이런 분이 주도를 해가지고 러시아 이제 우주 기술, 처음 인공위성 만들고 사람을 우주로 내보내고 하는 프로젝트를 리딩을 하게 했었습니다. 여기 요 고다드 할아버지 박사님이고요. 여기 나중에 만들었던 만들었던 로켓입니다. 크기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현대의 로켓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 츠올kov스키 할아버지가 처음 생각한 유도한 공식입니다. 유도한 공식인데 여러분 이거 많이 하는 물로켓처럼 생겼죠? 이 물로켓이나 우리 누리호나 스페이스 셔틀이나 날아가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 F는 MA에서 나온다는 거죠. F는 MA 들어봤죠? 아직 초등학생들은 잘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뉴턴의 법칙 해서 F는 MA. 근데 그 식을 가지고 유도를 하면은 여기서 추진력하고 이게 질량인데 로켓은 좀 특이한 비클 특이한 물건이에요. 뭔가 하면은 가면서 무게가 많이 줄어요. 사실 자동차도 사실은 가면서 기름 계속 쓰고 가면서 무게가 조금씩 줄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전체 자동차 무게에서 기름 무게가 차지하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로켓은 달라요. 로켓은 전체 무게에서 90%가 연료 산화제고 그걸 반작용으로 밀어내면서 가는 거죠. 그걸 밀어내는데 그냥 밀어내도 물로켓은 그냥 밀어내는 거고 그거를 뜨겁게 해가지고 뜨거운 기체가 돼서 팽창하게끔 하면은 그 반발력을 또 몇 배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한 10배쯤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액체 연료, 액체 산화제 이런 걸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연소시켜서 뜨거운 기체로 빠져나가게끔 되면은 추진력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가 되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인 원리는 다 같고, 그 식에서 여러분 고등학생만 되면 이거 유도할 수 있는데 요거 F는 MA 갖다고 놓고 질량이 변하게끔 되니까 질량 변화 놓고 우리 속도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해서 유도하면은 우리가 로켓으로 얻을 수 있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꽁무니에서 빠져나가는 속도하고 질량비예요. 질량비.
요거는 처음 질량, 요거는 나중 질량. 이렇게 식이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보면은 로켓의 성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스타쉽도 다리를 없애고 조그만 걸로 바뀌는 게 이 나중 무게를 줄여야지, 남는 무게를 없애야지 이 비율이 커져가지고 더 큰 속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게 질량 전체적으로 이제 연료를 많이 싣고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비율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엔진이 작동하는 거 오래 작동하면 멀리 갈 것 같죠?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오래 작동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가지고 있는 연료 산화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게끔 되고, 오히려 연소 시간이 길어지면은 손실도 나타나게끔 됩니다. 요거 TB가 이제 연소 시간인데, 그래 이게 발사할 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없다고 부수적으로 조금 오히려 반대되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발사될 때 무게가 거의 90%가 연료 산화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가 이 빈 깡통의 무게와 엔진의 무게와 그리고 여기에 싣고 갈 인공위성의 무게 이거고, 그래서 이런 로켓은 보통 기본적으로 만드는 전체 이륙할 때 무게의 1% 정도만, 예를 들어 100톤짜리 위성 같으면은 1톤짜리 위성 정도 올리면은 그 보통이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있으면은 훌륭하구나 라고 얘기하고, 1톤이 안 되면은 좀 성능이 떨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 그 물리학 시간에서 등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이런 거 배우죠. 근데 요거는 질량이 줄어들어요. 질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추진력이 일정해서 가속도가 일정한 것 같은데 가속도가 점점 커져요. 점점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맨 나중에 얻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얻게끔 되죠. 그러니까 연료 산화제를 가지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조금 남은 연료가 사실은 속도를 가장 크게 가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특이한 연료. 근데 이게 다 떨어지면은 추진력을 낼 수 없죠. 그럼 거기서 그래서 그때까지 얻은 속도가 이게 최고 속도가 되는 걸로 하는 그런 특이한 그 이동 수단이 이제 로켓이다라는 거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큰 속도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볍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도 가볍게 만들어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하다가 역시 이치올컵 할아버지가 2단 로켓, 3단 로켓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2단을 싣고 가는데 세컨 스테이지가 사실은 요거에 이제 화물처럼 실려가고, 거기서 속도를 내서 더 얻으면은 실제 얻는 속도는 그걸 전부 더하기를 한 속도가 돼서 우리가 지구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속도를 얻을 수 있게끔 된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주에다가 굉장히 많은 걸 쏘아보내서 인공위성 말고도 우주 정거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아이디어와 생각을 많이 해냈습니다. 단지 아쉽게도 이 할아버지는 이미 로켓이 나오고 그럴 때 이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만 굉장히 많이 제공해주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후배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현실로 구현하게끔 되는 그런 관계로 하고 있죠. 좀 빨리 가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지구 500km 정도 고도에 올라가면은 여기에 16km 한 20배 정도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위로 올라가면서 고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속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위로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 위치 에너지가는 증가를 하게끔 됩니다. 또 이런 고도를 돌 때 꼭 원궤도만 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궤도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원궤도 돌게끔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낮엔 원기에서 돌다가 타원기로 돌아서 우주정거장에 가서 랑데뷰를 하고 다시 내려올 때 다시 속도를 줄여가지고 타원궤도로 내려오면서 저궤도로 돌아와서 지구를 착륙하게끔 되고 하는 이런 결국은 다 이제 역학, 운동 에너지, 중력과 원심력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적이 되게끔 된다라는 거여서 여러분 뭐 이거 하려면은 물리, 수학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켓 하려면은 물리,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 컴퓨터로 계산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잘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지구는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지구가 좀, 그리고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는 지구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라고 그러죠. 지구에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이 태양에서 보면은 태양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거 태양은 거대한 핵융합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방사능도 많이 날라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소립자, 미립자 이런 입자들도 많이 날라오고 그러는데 우리 지구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지구 자기장 근처에는 지구 자기장 근처에는 이게 그런 방사능과 이런 것들 잡아두는 그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생기게끔 됩니다. 보호막 역할을 생기게끔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은 그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농도가 진하게끔 된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을 우리가 바넬랜드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지구상에서는 지구 대기권과 이런 지구 그 자기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나쁜 것들이 안 오고 다 막아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끔 되는데 생명체가 잘 살 수 있게끔 되는데 우주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서 다녀야 돼요. 다행히 우리 인공위성이 많이 활용되는 지구 저궤도라든지 또는 이 바넬랜드의 안쪽에 있게끔 되고 멀어도 지구 정지 궤도라고 해도 이 바넬랜드의 바깥쪽 그 바넬랜드의 안쪽에 있게끔 돼가지고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벗어나서 먼 데로 가자 그러면은 이런 방사능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서 가고 또는 막고 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무주인들이 있는 우주복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주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지구가 진공이기 때문에 압력 가압을 해가지고 사람 숨을 쉴 수 있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나쁜 우주 환경으로부터도 사람을 보호해주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살기가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주에 가서 뭘 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합니다. 참고로 로켓 엔진하고 제트 엔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하는데 로켓은 작용 반작용으로 밀어내는 물질을 매스를 전부 싣고 가는 게 로켓이에요. 연료하고 산소하고 또는 산화제를 다 싣고 가는 게 밀어내고 요거 가지고 있을 때만 추진력을 낼 수 있는데 가지고 가니까 대신 공기가 없어도 추진력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우주에서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추진력을 낼 수 있는 게 로켓이죠. 근데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 떨어지면은 더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는 바보가 되는 게 이제 로켓이고 아니면은 그때까지 냈던 속도로 그냥 야구공 날아가듯이 관성 비행을 하는 게 이제 그러게 로켓입니다. 반면에 비행기는 제트 엔진이나 다른 거는 공기를 빨아들이고 공기하고 연료만 가져가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 공기가 사실은 연료는 조금 쓰고 대부분 공기를 가속시켜서 밀어내가지고 반작용으로 밀어내는 게 비행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복잡해요. 근데 이게 연료하고 산소만 가지고 하니까 더 높은 온도까지 낼 수 있고 더 큰 추진력을 낼 수가 있게끔 되죠. 그래서 효율로 보면은 이게 비추력이라는 거를 우리 이 엔진의 효율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제트 엔진 같은 것들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높아요. 하지만은 로켓은 그런 효율 측면에서 스페시픽 비추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측면에서는 아주 나쁜 하지만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별 방법이 없는 그게 또 이제 우주까지 지구에서부터 우주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엔진이 로켓 엔진이라고 보죠. 이런 비행기 엔진은 제트 엔진은 사실은 각 속도마다 좋은 엔진이 따로따로 있어요. 더
프로펠러 돌려야 좋은 때가 있고 제트 엔진으로 날아가 좋을 때가 있고 거기에 또 램제트, 스크램제트 이렇게 날아가야 좋을 때가 있고 그래서 다 범위와 속도가 다른데 로켓은 그거 상관없이 모든 데서 다 작동할 수 있는 게 로켓 엔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도 조금씩 쓰이고 있거나 연구되고 있고 하는데 먼 미래 우주로 갈 때는 뭐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나 핵융합의 핵 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로켓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로켓은 이미 만들었는데 아직 실제로 쓰지만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추진력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질량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추진력이고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질량을 빠르게 내보내느냐가 이제 추진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그 물질을 우리가 연료하고 산화제하고 다 합쳐가지고 작용 반작용으로 밀어내는 그 물질이라고 그래서 프로펠런트라고 추진제라고 이렇게 이제 로켓에서는 부르죠. 둘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단위 질량이 얼마나 추진력을 낼 수 있는가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속도에 대한 걸 비추력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추진 기간의 효율에 해당하는 값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로켓도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 있죠. 고체 로켓, 액체 로켓, 뭐 그리고 연료는 고체로 가져가고 산소는 액체로 가져가는 하이브리드 로켓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고체 로켓은 사실은 제일 간단하죠. 그리고 만들어 두기도 좋아요. 만들어 두기도 좋고 근데 이게 한 번 불을 붙이면은 끄기가 어려워. 끌 수가 없어.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도 그 두 번 불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간단하고 오랫동안 만들어 두고 보관했다가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 쓰는 미사일이나 이런 건 그 고체로 쓰는 게 많죠. 액체는 연료하고 산화제를 가져가야 되는데 연료하고 산화제를 가져가려면 여기에 사실은 이걸 연소실에다가 넣어가지고 공급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펌프가 필요해요. 펌프가 필요하고 그 펌프 장치가 더 복잡하죠. 사실은 뒤에 가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압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성능을 많이 못 낼 수 있게끔 되고 그래서 성능을 내는 데는 사실은 이거는 고체 로켓은 여기서 그냥 타는데 구멍을 안 뚫어두면은 터지겠죠. 근데 이 꽁무니를 만들어두고 여기서 빠져나가게끔 하니까 이게 빠져나가면서 추진력으로 작용하면서 압력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게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올라가게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높은 압력까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능을 높이는 데는 액체 로켓이 더 효율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액체 로켓은 뭐야? 여기 연소실에서만 압력을 높이면 되죠. 조그만 데서만 압력을 높이면 되니까 성능이 좋습니다. 또 이거의 장단점을 해서 그 연료 밸브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연료 산화제를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로켓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성능 면에서 아주 큰 기대를 할 수 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만들기가 편하고 쓰기가 좋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켓은 그렇게 해서 쇠도 녹일 정도의 여러분 혹시 터미네이터 워낙 옛날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터미네이터 2편에 보면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터미네이터 2 나올 때 처음에는 액체 질소 탱크를 터트려 가지고 얘를 꽁꽁 얼려 가지고 쪼갰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녹아 가지고 이제 다시 액체 금속 로봇가 됐죠. 그랬다가 최종적으로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이제 끝장을 보게끔 되는데 이 로켓 엔진이 가져가는 연료 산화제라는 거는 이거 얼려버릴 만큼 차가운 그런 연료 산화제를 가져가 가지고 그리고 이 용광로보다도 용광로가 높아야 한 1000도씨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로켓에서 남은 온도는 3000도씨가 이렇게 돼가지고
용광로보다도 한 3배쯤 뜨거운 열을 내는 게 이제 로켓 엔진이다. 그래서 굉장히 차가운 거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열을 내고 그게 팽창하면서 우리가 추진력을 내는 게 로켓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그 엔진 동력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런 엔진이다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여러분 요거 뭐 옛날 귀뚜라미 보일러 광고인데 2번 타는 보일러 뭐 이런 건데, 로켓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2번 태우는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번 태우는 이유는 첫 번째 한 걸로는 이제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 터빈을 돌리고, 거기서 나온 걸 다시 또 주연소에 집어넣고 다시 연소를 시키게끔 하는 2번 태우는 연소를 해서 사실은 이제 이 귀뚜라미 보일러 나오기 전에 몇십 년 전에 벌써 로켓은 2번 태우는 그런 기술을 적용하고 있죠. 또 자동차도 사실은 우리 엔진을 시키려면 냉각수를 넣고 이걸 식혀가면서 가잖아요. 근데 자동차도 가벼우면 잘 달리겠죠. 근데 가벼우면 잘 달릴 테니까 우리 어차피 휘발유 가져가니까 그걸로 냉각수 대신 쫙 돌린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서 열 회수해 가지고 그거 다시 넣으면은 오히려 열 손실도 없고 더 효과적이겠죠. 왜 안 할까? 겁나죠, 그런 차 타기. 근데 로켓은 별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엔진이 안 녹고 식게끔 하려니까 여기 차가운 액체를 가지고 엔진을 시킨 다음에 뜨뜻해진 연료를 다시 연소실에 집어넣어서 다시 태우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켓 엔진은 이제 굉장히 극한 기술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나로가 있고 누리호가 있습니다. 벌써 나로 한 지에 벌써 뭐 10여 년 전에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지만은 1단 로켓을 러시아에서 가져왔느니 뭐 해가지고 뭐 얘기가 많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누리호를 만들어서 날리게끔 됐죠. 근데 여기 들어간 로켓 엔진의 엔진을 돌리는 구성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연소기에서 높은 압력으로 연료하고 산화제를 태워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연료 탱크하고 산화제 탱크를 그 압력을 가해 가지고 밀어내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하면은 가장 간단하죠. 가장 간단한데, 그러면은 이 탱크가 다 압력을 견뎌야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성능 좋은 발사체를 만드는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기 때문에 저기 우주로 날아가서 인공위성 같은 데는 여전히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대신 그 연료 탱크나 산화제 탱크를 가볍게 하면서 여기다가 연료 산화제를 밀어넣으려면은 그 펌프를 써야 돼요. 펌프를 써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펌프를 돌리려면은 뭔가 펌프를 돌릴 힘이 나가는 데가 있어야겠죠. 터빈이 있어야 되고, 그걸 돌리자 그러면은 다시 뜨거운 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뜨거운 가스를 만드는데 그걸 가스 발생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원래 나오는 연료하고 산화제 조금 뽑아가지고 그걸로 첫 번째 연소를 시키고 터빈을 돌리고 뭐 이제 복잡하니까 그걸 그냥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가스 발생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걸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만든 누리호 엔진에 이런 방식의 엔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추진력을 크게 내지 못하고 버리는 거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주 연소실로 들어서 다시 태우게끔 하면은 버리는 거 없이 더 큰 열을 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뜨거운 기체를 차가운 연료하고 같이 섞어서 또 연소를 시켜야 되니까 어려운 기술이 되겠죠. 여기 터빈에 걸리는 부하도 더 클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연소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2번 태운다고 해서 다단연소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나로호에 들어갔던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러시아에서 가져왔던 나로호 엔진이 지금 우리가 만든 누리호 엔진보다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해야 될 일은 뭐였겠어요? 이런 거 우리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KLV3 해가지고 다음번 엔진 하는 데서는 이런 걸 우리도 만들어 보자 라고 하고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엔진도 있고 이거 펌프를 돌리는데 이렇게 터빈이라는 건 바람개비인데 뜨거운 바람의 개비거든요. 이런 것만 쓸 거 없이 그냥 전기 모터로 돌리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쉬운 방법이죠. 펌프를 돌리는데 그럼 전기 모터 돌리려면 배터리도 가져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다 쓰고 나면은 이렇게 그 전기 모터하고 배터리가 그냥 그 남는 질량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게끔 되는. 그래서 해보니까 큰 로켓은 안 되는데 요즘 모터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니까 큰 로켓은 안 되는데 작은 로켓은 이게 되더라. 그밖에 연속이 없이 그냥 열기관기만으로 하는 게 있고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주된 것들이 뭐 이런 방식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누리호에 보면은 엔진이 6개가 들어가는데 일단에는 잠깐 누리호 나로 다 비교할 거요. 나로는 엔진이 하나였어. 누리호는 일단에 엔진이 4개죠. 이건 하나로 200톤을 내는 거고 이건 4개로 300톤을 내는 거예요. 하나가 75톤씩.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엔진이 더 좋은 거였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 누리호 엔진을 보면은 이 가스 발생기 사이클 엔진을 이용하는데 1단에는 엔진이 4개, 2단에는 요거 1단하고 비슷한 거의 똑같은 엔진이 하나, 3단에는 작은 엔진이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하고 2단 엔진은 뭐 75톤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1단에는 그 지상에서부터 출발해서 대기압에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 압력 조건에 맞춰서 팽창을 하게끔 돼서 면적 여기가 크지 않습니다. 2단은 더 높은 데 올라가서 팽창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위에 올라가면 공기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면적이 더 넓어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큰 추력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 3단에는 거의 우주로 다 올라가서 사실은 인공위성의 속도를 다 만들어주는 건 실제적으로 3단이 하게끔 되는데 속도가 그 엔진이 크기가 큰 게 필요 없습니다. 인공위성 이제 큰 거는 다 밑에 버렸으니까 이런 거 하자 그러면은 이 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유체학적으로 뭐 뜨거운 기체에 대해서 뭐 복잡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 이쪽에 전문가 돼서 하면은 어떻게 성능을 잘 내고 이런 데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건데 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 서울 경기도에서 쭉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게 보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 저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몰래 비밀리에 우주발사체를 고체 로켓으로 쏜 건데 하늘에서 이게 다 보이는 바람에 전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보게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꽁무니에서 나오는 제트가 저녁 무렵에 저기 우리 지상에서 보면 해가 졌지만 저기 하늘 바깥에서 보면 아직 해가 안 졌는데 햇빛에 비쳐가지고 이렇게 보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것들이고 뭐 이거 로켓이 날아가면서도 여기에 빠르게 날아가면서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축돼 가지고 이런 콘덴세이션이라고 그러죠. 구름이 생기는 거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우리 나로 쏘고 그럴 때도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로 쏠 때도 이거 보면 쫙 보면은 움직이면서 가죠. 그래서 이게 그냥 반듯하게만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막 움직이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것들을 비행하기에 안전하고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런 기동을 하게끔 하면서 가게끔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로켓 꽁무니에서 나오는 게 워낙 또 세기 때문에 달에 가고 이럴 때는 거기는 발사장이 잘 안 돼 있는 거니까 착륙장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달 착륙선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로켓을 역추진해가면서 내리게끔 되는데 역추진해가면서 땅바닥에까지 다 내려오면은 여기서 모래가루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엉망진창이 되거든. 그러니까 맨 끝에는 땅바닥에 내리기 전에 조금 전에 엔진 끄고 풍 하고 내려앉는
대신 여기에 다리에 스프링 장치가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하게끔 되죠. 여기 그 퍼시비어런스라고 달에 간 로버가 있어요. 거기 그때도 달에 로버를 이렇게 내려줬는데 로버를 내려주는 거를 로켓으로 내리다가 줄로 내려주고 요거는 휙 딴 데 가서 딴 데 착륙하게끔 그냥 추락하게끔 한 거죠. 우리 저기 그 뭐 이게 스페이스X 스타쉽 첫 발사하고 났을 때 발사장에 엉망진창이 됐었죠. 이거 그래서 발사대가 다 망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공부하고 알 거고 또 우리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스타쉽 지구에 돌아올 때 보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본 게 바다 위에 땅에 딱 어쨌든 내려앉게끔 되면 속도가 0이 되죠. 근데 우주에 갈 때는 그게 속도가 몇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그거를 다 버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버릴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역추진해서 하자 그러면은 연료 산화제를 또 가져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공기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공기가 그 열을 다 흡수해서 가져가게끔 공기 항력으로서. 근데 그럼 공기 항력만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열을 받아요. 열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 단열재로 보호를 하면서 내려와야지 간신히 내려올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낙하산을 펼쳐서 낙하산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도 하죠.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크면은 낙하산으로 내리는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리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펠콘 9처럼 역추진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가지가지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리호의 산화제 탱크인데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인데 안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가 그냥 깡통이 아니라 안에 그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배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날아가면서 출렁거리거든. 이게 처음에는 반듯하게 올라가지만 결국은 로켓이 해줘야 되는 거는 반듯하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평 방향으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속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하면서 이게 출렁거리게끔 되니까 여기에 4개의 구멍이 이제 연료 엔진으로 가는 이제 흡입구에 해당되는 구멍인데 일이 다 제대로 안 빨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렁거리는 거 방지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게 이런 구조물을 해가지고 하죠. 우리 누리호 첫 발사에서 실패한 것도 사실은 탱크 안에 탱크가 있는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 산화제 탱크가 있는데 산화제 탱크 안에 산화제가 차가우니까 요걸 가압시켜주기 위한 헬륨 가스를 다시 요 안에 탱크를 넣어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요거 탱크를 만들어둔 게 고정이 잘 안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바람에 이 주 산화제 탱크를 쳐가지고 파손이 되는 바람에 우리 원래 얻어야 될 속도를 다 못 내고 그래서 우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고가 첫 번째 우리 누리호 사건에서 있었죠. 사고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은 엔진을 보면은 엔진에는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주로 연료 산화제가 타는 부분이 이가 있지만은 연료 산화제에 연료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터보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터보 펌프가 있고 터보 펌프는 여기서 가스 발생기라는 거에서 가스 발생기 그 연료 산화제를 조금 태워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으로 연료 펌프 산화제 펌프를 돌려가지고 여기서 탱크에서 연료 산화제 탱크에서 연료 산화제를 빨아들여서 주 연소실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요것들이 이런 엔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할까? 누가 이 시동을 걸어줘야 되잖아요. 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 시동을 걸어주는데 뭐 아직 그 펌프가 돌기 전이니까 펌프를 처음 돌려주는 거니까 돌리기 위해서 고체 로켓으로 조그만 고체 로켓 같은 거죠. 하지만 이것도 너무 뜨겁지는 않고 고체 가스 발생기라는 거라서 터빈을 처음에 한번 돌려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연료 산화제가 공급되면서 전체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엔진에나 이런 데 넣어주기 위해서 열고 닫고는 밸브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배관들이 쫙 이어지게끔 돼 있고, 나중에 엔진의 추진력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엔진이 움직여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4도씩 움직이게끔 되는 요 짐벌 장치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탱크에서 나오는 탱크 연료 산화제 탱크에서 나오는 배관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배관 자체가 여러분 흔히들은 뭐 자바라라고 하는데 왜 구부러지는 관 형태로 되게끔. 근데 이게 굉장히 차가운 액체 연료를 움직이면서 구부러지게끔 되는 그런 형들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여기 타워 펌프에서 나가는 그 타고난 가스는 뒤로 빠져나가는데, 이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여전히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뜨겁기 때문에 여기 주 탱크 엔진을 필요한 그 가압을 해야 한 기체를 덮이는 열교환기로도 이용이 되고, 요거를 이용해서 추진력 제어에 2단 같으면 추진력 제어에 또 활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다 해가지고 가능한 한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거는 펌프가 도는 거를 그 뭐 계산하고 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그런 건데, 여러분 프로펠러나 물 속에서 뭐가 빨리 돌면은 거품이 생기죠. 이런 기포가 생기는데, 이런 게 많이 생기면은 연료 산화제가 제대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억제하게끔, 또 이런 게 또 많이 생기면은 이게 펌프 면을 때려요. 펌프 면을 때려 가지고 파손이 되기도 해요. 요거는 일본의 H2 로켓이라는 거에 펌프인데, 이게 그 처음에 몇 번은 잘 날아갔는데 8번째인가 비행하고 나서 사고가 나가지고 바다에 빠진 거, 태평양 바다에 빠진 걸 건져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이런 기포가 생긴 문제 때문에 깨져가지고 실패했더라라는 거 연구해가지고 이걸 보완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고, 연료 산화제는 액체로 분사가 되죠. 액체로 분사되는 것도 있고 기체로 분사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예연속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는 기체로 분사가 돼요. 연료 산화제가 기체로 물방울로 분사되는 거를 딱 모여가지고 그게 연료 섞이면서 여기서 주연소지에서 연소가 되면서 타게끔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 여러분 저기 대학원에 박사과정 하는 그런 언니 아저씨들이 연구한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안전한 그런 로켓을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 이게 얼마나 이걸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또 어떻게 냉각을 하고 어떻게 식혀야 되는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한참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지가지해서 이제 더 멀리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주에서 작동하는 태양열 로켓이라든지 원자 로켓이라든지 전기 로켓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이런 거는 뭐 화성에 가기 위해서 화성에 사람을 실어보기 위해서 원자 로켓으로 사실은 에너지만 원자력을 얻는 거고, 실제 이거 추진력을 내는 유체는 수소예요. 수소를 가지고 추진력을 얻게끔 하는 수소로 원자로를 시키고 그 원자로에서 뜨거워진 수소가 배출되면서 추진력을 얻는 그런 원자력 로켓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있게끔 되는데, 이제 여기 로켓 기술에 관련돼서 굉장히 개략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살펴봤습니다.